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입니다. 한 5거래일 동안 쉬고 왔는데 또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휴일입니다. 그렇다고 좋아하기에는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고 최근 이제 금요일 증시 치고는 좋은 적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를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저께 이제 수요일날 오랜만에 열린 증시에서 우리나라는 좀 억울한 매도세가 쏟아졌기 때문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제 옵션 만기일이라는 변수가 있긴 했지만 반등했고 오늘 추가 반등으로 끝난다고 해도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리데이 리스크 차원에서 대외의 변수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당장 오늘 밤에 유럽과 미국에서 별 큰일은 없을 것이다. 주말 동안에 우크라이나에서도 특별한 악재는 없을 것이다라는 보증이 좀 붙어줘야 되겠죠. 먼저 시장의 화두는 ECB 통화정책회의였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성명서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번에도 역시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대신에 전제를 달았죠. 골드만삭스 출신답게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시장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상당히 노련한 스킬을 좀 발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인플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은행 여신, 민간 부분, 여기에 대한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 6월 초 이후에 본격적인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6월 초에 새로운 데이터를 보고 6월 5일 날 열리는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정말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기자가 여기 돌직구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구두 개입 이런 것 좀 그만하시고요. 진짜 그럼 6월로 딱 찍어서 이때 뭔가 expect something. 진짜 뭔가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제로 다른 게 최근에 유로존 지표는 호전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왜 못 올라오느냐. 오히려 디플레 기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마리오 드라기는 안 그래도 ECB 통화정책 임원들 간에 인플레이션은 물론이고 최근 이제 환율, 유로화 강세에 대해서 논의가 좀 진행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통화정책 금리 변경 같은 주된 결정은 다음번으로 미루는 게 좀 컴포러블하다. 직역하면 편안하다. 혹은 자연스러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시기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가장 최신 유로존 인플레하고 은행 여신 동향 자료가 들어오는 6월 초 이후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6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외신의 평가 한번 들어보실까요? 마리오 드라기가 금요일 밤 드라마에 나오는 멘트를 비슷하게 따라하면서 6월에 봅시다. 6월에. 이렇게 한 발을 뺐고요. 이제 대신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비록 빈손으로 나와도 이 속된 말로 말펀치 이런 게 워낙 좀 센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상승을 했거든요. 유럽 증시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도이치뱅크 측은 이번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일부 생각을 했는데 틀려서 열이 받았는지 어쨌는지 5월 22 통화정책회의 성명서는 그냥 6월 회의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만약에 ECB가 6월 달에도 또 빈손으로 나올 경우에는 ECB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상을 일부 했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산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선전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원래 보는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으로 넘어오기로 하죠. 자, 이제 어제 옐런 효과 얘기 나왔었는데 오늘도 이제 제넷 옐런이 의회에서 이틀째 증언을 했는데 옐런에 잠깐 웃었다가 국채 입찰에 울었다. 이게 또 뭔 얘기냐 하면은 오늘 미국 증시는 전강 후 약의 장세였거든요. 일단 오늘 의회 증언 둘째 날을 맞이한 제넷 옐런 연준 의장은 중간에 이제 의원들하고의 이런 이 대화 시간에서 어떤 발언을 하나 했는데 요게 이제 시장에서 어제에 이어서 또 한 번 호의적인 반응이 나왔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연준의 대차대조표 지금 부채가 한 3조 달러면 너무 과도한데 이건 언제 도대체 정상화할 거냐.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렇게 부채가 과도한 게 걱정도 안 되느냐. 이렇게 어떤 의원이 물어봤더니
최근에 양적 완화, 그러니까 이제 국채를 왕창 사들이면서 현금을 시중에 풀어놓느라고 대초야 대조표상 부채가 상당히 큰 건 알겠는데, 요거는 이제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즉 채권을 다시 팔고 시중에서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이 기간을 한 5년에서 8년으로 기간을 잡고 있다고 응답하면서, 이 연준의 출구 전략은 상당히 점진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이런 안도감을 시장에 제공했고, 이게 이제 시장의 예상보다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정상화에는 금리 인상부터 뭐 테이퍼서부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스탠스 자체가 또 한번 이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전강 후 약이었느냐? 왜 오후장에 들어서 미증시가 마이너스로 내리막길을 탔느냐? 앞에서 보신 이제 제넷 옐런 연설은 한 이제 요 구간 정도에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폭을 좀 키우다가 이제 이때부터 미국 증시가 방향을 우하향으로 고쳐 잡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제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는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미국 재무성에서 이제 트레저리 옥션이 있었거든요.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요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요때가 이제 바로 오후 1시였거든요. 이번에 발행 규모는 총 160억 8,800달러 규모였고요. 물론 이제 미국 국채 입찰이 뭐 실패할 리는 당연히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응찰률이 예상보다 이제 조금 낮았습니다. 이번에 국채 응찰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2.1배 이상 될 걸로 예상했는데 2.09배가 나와가지고 벌써 한 3년 내 최저치 정도를 기록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적으니까 금리는 뭐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3.3대를 예상했었는데 3.440으로 금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식과 채권의 동반 약세인 날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난 몇 거래일 동안은 주식과 채권의 동반 강세였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뭐 크게 좋을 것은 없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국채 금리가 조금 올라간 게 오히려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채 금리,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 하고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먼저 결과부터 보면 오늘 1.09% 오르면서 2.6선을 다시 회복했거든요. 어제 2.59까지 내려갔었죠. 근데 이제 주황색 미 국채 금리는 최근에 이제 계속 박스권 흐름을 가고 있는데, 올 들어서 거의 모든 투자 전략가들이 연초에 전망했던 게 금값은 무조건 떨어지고 미 국채 금리는 무조건 오른다였었죠. 둘 다 틀렸잖아요. 현재 5월 달인데. 그런데 이제 이 박스권을 깨고 미 국채 금리가 뚝 떨어지면서 코스피에도 조금 하방 압력이 있었던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오늘 이제 아직까지 여기 지표에 반영은 안 됐지만 미 국채 금리가 다시 2.6을 넘어가서 이만큼 이제 올라갔잖아요. 이제 이게 오늘 코스피 지수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지표를 하나 보겠는데요. 지난주 이제 고용보고서 상당히 좋았었죠. 이제 5월 고용보고서 집계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사실은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옛날에 금융위기 전만 해도 뭐 솔직히 관심도 안 가졌었는데, 저도 물론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하도 고용지표에 민감하고 여기 이제 연준 통화정책에 달려있다 보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이걸 이제 유심히 보는데요. 이번 결과는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3만 건 내다봤는데 31만 9천 건 나와서 전주보다도 많이 줄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5월 첫 주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미국의 고용지표는 매월 첫째, 둘째 주에 집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별로 보신다면은 요 마이애미하고 뉴저지 지역의 이 홀세일, 그러니까 이 유통업종 이쪽 실업이 많이 감소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냥 추세로 살펴보시면은요, 물론 한 주 더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최근 추세를 봤을 때 일단 희한하게도 고용은 특히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 특별히 날씨 탓으로 부진했던 것도 많이 폭이 크지 않았고, 근데 기저효과는 이상하게 컸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많이 떨어진 만큼 올라갔다가 그게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이번에 한번 다시 떨어진 거죠. 이 회색선을 봤을 때. 그런 면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은 6월 첫째 금요일 날 발표될 5월 고용지표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테슬라 모터스의 실적 보고서하고 시장의 반응까지 보여드렸는데, 그건 이제 마감 후 실적 발표였고 시간 외 거래 동향으로 본 거였고요. 오늘 본장에서의 평가는 어땠나 한번 보실까요? 테슬라가 크러쉬도 됐다, 박살이 났다, 이제 이런 표현이고, 뭔가 민망해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이제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그랬죠.
수정치 기준으로는 겨우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수정을 안 한 네트로는 주당으로도 손실이 나왔었죠. 근데 그렇게 돈은 조금 벌어놓고서 기가팩토리라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 투자에 6억 5천에서 8억 달러를 쓰겠다라고 과감하게 발표를 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이제 오늘 나온 이슈는 뭐냐면요. 테슬라의 3대 빅마켓 중에 하나인 이제 노르웨이. 여기 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이게 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보조금을 이제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소진될 우려가 있다. 그럼 만약에 노르웨이 정부에서 테슬라 사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안 줘도 매출이 기존처럼 지탱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테슬라 모터스 어제 실적 발표한 이후 본장에서 마이너스 11% 빠졌고 마감 후에도 추가로 조금 하락 중에 있고요. 이제 이것도 역시 최근 몇 달 동안 고베타주들에 대한 뭐 조정, 여기에 주인공 중에 하나였는데 이만큼 내려왔으면 진짜 이제는 반등할 것도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구간이 좀 더 신경이 쓰이지 않느냐라는 이제 해석도 있고요. 뭐가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럼 증시 격언 중에서 떨어지는 하면 또 칼날이 생각나는데 서베이 결과 한번 보실까요? 테슬라가 과연 지금 바닥이냐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이냐. 결과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바닥 쳤다가 59%, 아니다 떨어지는 칼날이다가 41%로 떨어지는 칼날이다라는 의견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아직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태양광이래네요. 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테슬라 모터스 실적에 좀 예민한 편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의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뭐라 그러죠? 아날로그적이고 생각보다 좀 기계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도 네이버 실적 괜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날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거 알리바바 IPO 뭐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왕창 빠졌다고 하니까 어제 그냥 기계적으로 빼버리잖아요. 미국에서 SNS 관련주 폭락? 그래? 그럼 한국 증시에서도 관련주 그냥 우리는 그대로 비중 줄여버린다. 이러면 결국 나중에 가선 다 맞더라. 이제 이런 투심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떨어지는 칼날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 금요일장 마감하고 나면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대응을 못 하잖아요. 할리데이 리스크 점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현주소를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소식 중에서는 가장 이제 최신 내용이 되겠는데요. 오늘 새벽에 제가 포커스 외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이 동부 도네스크 지역의 주민투표가 예정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루간스크라는 지역까지 여기에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겉으로 얘기하기에는 독립, 노골적으로 말하면 러시아 귀속의 찬반 투표 지역이 지금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데 지난번 크림반도는 일단 러시아 귀속이 결정됐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 러시아가 이제 여기잖아요. 이 러시아에 가까운 크림반도 뺏겼죠. 여기 이제 두 개 주민투표 일단 하기만 하면은 러시아 귀속 쪽으로 나올 건데 그럼 우크라이나가 진짜 이게 세로로 찢어지느냐, 우리나라 38선을 옆으로 눕힌 것처럼 그렇게 될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새로운 리스크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사실 그 나라 현지 사람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이제 유럽하고 미국 쪽이냐 러시아냐 지금 뭐 양자 태기를 하라는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하도 유럽 열강들이 옛날에 식민지 건설하면서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정치적인 사견을 빼고 말씀드리는 건데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별명이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무슨 소말리아나 이디오피아 이런 데 굉장히 자원부국이어서 잘 살았어요. 거기를 서양 열강들이 이제 치고 들어가서 다 빼먹고 껍데기만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지금 정서는 이런 상황이고요. 일요일 날 주민투표가 있을 건데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전자개표가 아니기 때문에 한 2박 3일 정도 결과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고 마칠까 합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수요일 날 억울한 매도세를 맞았고요. 그만큼 어제 반등, 오늘 반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상으로도 일단 미국 증시를 아웃퍼폼 한 0.53% 플러스고요. 뭐 환율에 대한 약간 리스크가 없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은 오늘 하루 더 반등한다고 해도 외국인이 오늘 하루 더 호의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이제 크게 이상할 것은 없고 대신에 어제 마감
된 옵션 만기일, 여기에 대한 변동성은 오늘 벗어난 채로 출발하니까 조금 몸이 가벼운 상태로 한번 점프를 해볼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금통위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로이터 통신의 서베이를 참고해 보겠는데요. 31명의 국내외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실시했는데 31명 중에 31명 전부가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번엔 금리 동결이다 이렇게 봤고, 이 중에 25명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금리 인상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 31명 다 늦어도 2015년 10월 전에는 금리 인상 시작될 것이다. 다음에 2명은 올해 내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응답해서 이거는 4월 서베이 당시 4명보다 절반으로 급감을 했죠. 여기에 대한 근거로는 중국의 경착륙 우려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대외 변수를 언급했습니다. 오늘 좀 오랜만에 주간 단위 해피엔딩으로 금요일장 좀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희욱이었습니다.